곰보의 졸린 눈열, 저게 무슨 며느리야. 하지만 조선 제1거상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26년 3월 17일 전설사랑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세 자매 이야기입니다. 첫째도 미인, 둘째도 미인. 하지만 막내는 마마자국 가득한 곰보에 늘 졸린 듯한 얼굴이었지요. 언니들이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는 동안 막내는 뒤뜰에서 누룩을 뒤집으며 살림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술도가의 대주인이 며느리감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절세의 미인 두 언니를 눈앞에 두고도 그 노인은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곰보 막내였습니다. 물 한 사발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 선택 하나가 조선 제1술도가의 운명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과연 못난 막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본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공주 인근 금강 물줄기가 산자락을 휘감아 돌던 곳에 작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도 이름난 양반 집안이었으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담장은 기울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돋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집을 윤진사 댁이라 불렀습니다. 윤진사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꿈꾸던 선비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한 뒤로는 몰락한 양반의 체면만 겨우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는 고을 사람들이 늘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두 딸이었습니다. 첫째 윤옥녀는 달빛처럼 맑은 눈매의 버들가지 같은 허리를 가진 미인이었고 둘째 윤옥매는 복사꽃 같은 뺨에 앵두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장에 나서면 지나가던 총각들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일쑤였고 혼담을 넣으려는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집에는 세 번째 딸이 있었습니다. 막내 윤옥심. 옥심은 어린 시절 앓은 마마 자국이 얼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볼과 이마에 작은 흉터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왼쪽 눈꺼풀이 살짝 처져 늘 졸린 듯한 인상을 주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두 언니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둘은 선녀인데 막내는 어쩌다 절이 됐을꼬. 옥심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윤진사가 늘 이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옥심아, 사람은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드면 어디서든 굶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옥심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니들이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서 반나절을 보내는 동안 옥심은 뒤뜰에서 누룩을 뒤집고 장독대를 살피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손이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은 늘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어느 늦봄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더니 낯선 일행이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이는 수염이 희끗한 노인이었는데 등이 꼿꼿하고 눈빛이 매서워 보는 것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충청도는 물론 조선 팔도에서 이름 높은 술도가 백시 술도가의 주인 백문영감이었습니다. 그 뒤를 허겁지겁 따라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키는 작고 눈은 동그랗게 튀어나왔으며 귀가 유난히 컸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꼭 참새 같았지요. 바로 백시 술도가에서 잔심부름을 맡고 있는 머슴 점동이었습니다. 점동이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루에 앉아있는 두 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의 옥년과 주황색 저고리의 옥매가 나란히 앉아 인사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점동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먼. 영감님 오늘 며느리 고르러 오셨다더니 이 집이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옥년이 곱게 웃으며 차를 올렸습니다. 옥매는 향을 피우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지요. 둘 다 흠잡을 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점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둘 중 하나겠지. 틀림없어. 백문영감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뜰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도 고운 단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정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투박한 사발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막내 윤옥심이었습니다. 옥심은 백문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사발을 공손히 올렸습니다. 먼 길 달려오셨으니 목부터 축이십시오. 사발에는 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었지요. 새벽에 길어온 맑은 샘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풀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땀을 흘린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었지요. 백문영감은 잠시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더니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며 옥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점동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왠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저건 아니겠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백문영감이 윤진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진사. 예, 영감님. 이 집 막내를 며느리로 삼겠소.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옥년과 옥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진사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집안 하인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점동이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짐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는 황급히 보따리를 주워들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영감님 눈이 어두워도 단단히 어두워지셨구먼. 저 미인들 놔두고 막내라니. 우리 술도가 이제 큰일 났다. 두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년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고 옥매는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사랑채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문영감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은 하루 보면 끝이지만 사람 마음은 평생을 봐야 하는 법이요. 그 말에 마루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점동이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다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보고 옥심을 보고 다시 영감을 보고 나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잘 보이면 저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윤진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옥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맑은 눈동자 속에 흔들림 없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점동이는 영감의 가마 뒤를 터덜터덜 따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감님은 평생 술맛을 보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셨으니 혹시 사람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 미인 둘을 놔두고 점동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두고 보자.
그렇게 충청도 공주 인근 조용한 산자락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못난 막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훗날 백씨 술도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막내 옥심이 조선 제1술도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소식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귀를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문영감이 아니라 백문영감이 나이가 드니 눈도 흐려졌나 보지. 절세미인 둘러두고 막내라니 세상일은 참 알 수가 없어. 두 언니 옥년과 옥매는 겉으로는 축하를 한다면서도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옥년이 부채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막내야, 참 팔자도 좋다. 옥매도 말을 보탰습니다. 얼굴은 좀 그래도 팔자는 하늘이 내리셨나 보다. 말은 축하였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지요. 옥심은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무너질 옥심도 아니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백씨 술도가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도가답게 마당에는 크고 작은 술 항아리가 줄지어 놓였고 고을 사람들도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신부 얼굴 좀 보자구나. 곰보에 졸린 눈이라 하던데 얼마나 못생겼길래 소문이 자자하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점동이는 아침부터 뛰어다니며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상 하나를 들고 달리다가 잠깐 멈추어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겠구먼. 이윽고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신랑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신랑 백준서가 사모관대를 갖추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22살의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수려한 이목구비의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였고 성품도 반듯하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늘만큼은 빛이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낙방한 뒤로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때 북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신부의 입장을 알리는 소리였지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옥심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분홍 홀레복을 입고 손에 부채를 들었지만 아무리 곱게 단장을 해도 얼굴 가득 박힌 마마 자국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진 왼쪽 눈꺼풀 때문에 한쪽 눈은 반쯤 감긴 것처럼 보였지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소문보다 더하네. 신랑이 불쌍하지. 저걸 보고 살아야 하니. 뒤쪽에서 그 소리를 듣던 점동이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마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옥심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현기증이 밀려왔지요.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옥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것이었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하나가 옥심의 떨림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점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련님이 사람은 사람이네 도망은 안 가는구먼. 혼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밤,
방 안에는 등불 하나만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말없이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맹자였지요. 하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글을 읽을 때는 한 장을 읽고 넘기고 또 읽고 넘기는 리듬이 있는 법인데 준서의 책장 소리에는 그런 리듬이 없었습니다. 같은 장을 수십 번 넘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반복되었지요. 옥심은 그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분 지금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옥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준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글 넘기는 소리가 마치 자갈밭을 걷는 것처럼 들립니다. 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이 편히 글을 읽을 때는 물 흐르듯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찰찰 맑은 물이 돌 사이를 흐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 서방님 책장 소리는 뻑뻑합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심이 말을 이었습니다. 억지로 삼키는 글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제맛이 나듯 글도 쉬어가야 깊어지는 법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맹자였습니다. 수십 번을 읽었지만 오늘 밤은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책이었지요. 과거 낙방의 수치, 아버지의 기대, 선비로서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아내가 처음 만난 날 밤에 그 속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말없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한참이 지났습니다. 창문 사이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소.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작아서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두 글자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따뜻함. 옥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살며시 미소를 지었지요. 됐어. 오늘은 이것으로 됐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심은 새 며느리답게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물을 올리려는데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낑낑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동이였습니다. 점동이는 옥심을 보고 깜짝 놀라 항아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옥심은 조용히 웃으며 항아리 한쪽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늦잠을 자면 안 되는 법이지. 점동이는 같이 항아리를 들면서 슬쩍 옥심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마님, 왜 그러느냐? 점동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격이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옥심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왜 무섭겠느냐? 그 말에 점동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저는 어젯밤부터 맞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옥심이 그 말에 그만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 문 너머로 새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준서였습니다. 그는 마당을 지나다가 부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따뜻하게 들려왔지요. 점동이의 엉뚱한 말에 터져 나오는 그 웃음이 어젯밤 책장 소리를 읽어내던 조용한 목소리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차갑게 시작된 두 사람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벼락처럼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봄볕 한 줌에 조금씩 녹아내리듯이 말입니다. 점동이는 그날 저녁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밥을 먹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소리가 누룩 읽는 소리보다 더 신기하구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마님 생각보다 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못난 막내 며느리가 앞으로 이 집에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올지를 말입니다. 혼례가 끝난 뒤부터 옥심의 시집살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백시 술도가는 충청도에서도 손꼽히는 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크고 작은 술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었고 뒤뜰에는 누룩을 말리는 널찍한 덕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늘 곡식 냄새와 발효된 술향기가 은은하게 섞여 퍼졌지요. 규모만 보면 충청도에서 이보다 큰 술도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큰 집에서 옥심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장씨 부인의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장씨 부인은 한때 고을에서 이름난 미인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오랜 위장병으로 늘 안색이 좋지 않았지요. 성격이 깐깐하고 매서운 분이었는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입꼬리를 내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시 술도가 며느리라면 얼굴도 곱고 집안도 좋아야 하는데 영감님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이 부엌으로 옥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광주리 하나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 밥상은 내가 차려보거라. 광주리 안을 들여다본 옥심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묵어서 군내가 나는 쌀, 시들어 누렇게 변한 나물, 냄새가 시큼하게 올라오는 묵은 김치가 전부였지요.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런 재료로는 제대로 된 밥상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씨 부인은 팔짱을 끼고 뒤에 서서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재료 탓을 하면 그날로 망신을 주리라.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점동이가 항아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제가 물 항아리를. 말하다가 광주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전쟁 난 부엌 아닙니까? 옥심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재료가 나쁘다고 밥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옥심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내 나는 쌀을 쌀뜨물에 여러 번 헹궈 냄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부어 천천히 붉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하면 묵은 쌀도 갓 도정한 쌀처럼 윤기가 돈다는 것을 옥심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든 나물은 줄기 부분만 골라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들기름에 살짝 볶았습니다. 파릇파릇한 향이 살아나며 금세 먹음직스러운 나물 반찬이 되었지요. 그리고 묵은 김치는 잘게 썰어 무와 함께
맑은 국으로 끓였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성질이 있어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약이 되는 법이었지요. 장씨 부인의 안색이 늘 좋지 않은 것을 눈여겨봐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엌 안에 은은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동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님, 이거 진짜 묵은 쌀 맞습니까? 그렇다. 점동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냄새는 새 쌀보다 좋은데요. 잠시 뒤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윤기 나는 흰쌀밥, 파릇한 나물 반찬, 맑은 김칫국. 재료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완성된 밥상은 어느 양반댁 상차림 못지않았습니다. 장씨 부인은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한 숟갈, 두 숟갈.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나쁘지 않구나. 그 말을 들은 점동이는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세 그릇 먹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문영감이 옥심을 따로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예, 아버님. 영감은 창밖의 양조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술도 가는 누룩이 반이고 물이 반이다. 누룩이 잘 떠야 술이 살고 술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 옥심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감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누룩방 일부를 내게 맡겨보마. 그 말을 들은 점동이는 뒤에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누룩방은 술도가 심장인데. 그는 얼른 다른 머슴에게 달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 심장이 마님 손에 들어갔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행수였습니다. 엄행수는 오랫동안 백씨 술도가의 살림을 관리해 온 행수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늘 살짝 올라간 여우 같은 인상의 사내였지요. 겉으로는 충직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더 큰 권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연로하니 언젠가 자신이 이 술도가의 실권을 쥐게 될 것이라 믿어왔던 것이었지요. 저 곰보 며느리가 누룩방까지 장악하면 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엄행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술을 사간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씨 술도가 술에서 쓴맛이 납니다. 예전 맛이 아니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문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조선 제1의 술도가에서 술맛이 변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엄행수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주인 어른, 이것이 다 경험 없는 분이 누룩방을 맡아서 생긴 일입니다. 교묘하게 며느리를 탓하는 말이었지요.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점동이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옥심은 아무 말 없이 누룩방으로 향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점동이는 그 옆에서 같이 코를 킁킁거리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그냥 술 냄새 아닙니까? 옥심이 항아리를 다시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건 술 냄새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풀이다. 점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술에 풀을 넣었다. 으름덩굴 줄기다. 점동이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님 코가 사람 코가 아니라 짐승의 코 아닙니까? 옥심은 그날 밤 점동이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누룩방 옆에 숨어 있거라. 점동이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밤새 숨어 있으란 말씀입니까? 그렇다. 점동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구 머슴 팔자가 편할 날이 없구먼. 두 사람은 누룩방 옆 어두운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점동이는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다가 옥심이 팔을 잡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누룩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지요. 그림자가 항아리 뚜껑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멈춰라. 옥심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림자가 화들짝 놀라 병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타난 점동이가 그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놈, 어딜? 촛불이 켜지자 범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맹수의 신복 머슴 돌개였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돌개는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 살려주십시오. 떨어진 병에서 으름덩굴 줄기에 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옥심의 코를 찌르는 또 하나의 냄새. 값비싼 사향 냄새였습니다. 어맹수가 늘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바로 그 향랑의 냄새였지요. 옥심은 그 냄새를 놓치지 않고 깊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돌개를 끌고 백문영감 앞에 섰습니다. 영감이 호랑이처럼 포효했습니다. 이놈, 누가 시켰느냐? 돌개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맹수가 미리 입단속을 시켜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어맹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주인 어른,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돌개를 보고 기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연기였지요. 이놈, 내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어맹수가 돌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주인 어른, 감독을 소홀히 한 제 탓입니다. 이놈을 제가 직접 다스리겠습니다. 결국 돌개만 쫓겨나고 어맹수는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갔습니다. 점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술 속이 아니라 사람 속이 더 쓰구먼. 그날 밤 준서는 사랑채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옥심이 누룩방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복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묵묵히 항아리를 살피는 모습이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준서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 세상을 읽는 눈,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짱. 저 여인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구나. 준서는 처음으로 아내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사랑이라 부르기엔 이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혼례날 실망으로 굳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맹수의 음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집을 뒤흔들 더 큰 사건이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술맛 소동이 마무리되고 백시 술도가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누룩방도 제자리를 찾았고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여름이 지나가도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해마다 가뭄 기운이 드는 여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옥심은 달랐습니다. 어느 새벽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새벽 우물은 콸콸 소리를 내며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가 뛰어노는 것처럼 경쾌한 소리였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 우물물 소리가 달랐습니다. 찔끔찔끔 마치 늙은이가 기침하는 것처럼 힘이 없고 끊어졌습니다. 물줄기도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었지요. 옥심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에서는 바짝 마른 냄새가 났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닭들이 먼지를 털며 주저앉아 있었고, 개는 혀를 길게 내밀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옥심은 소금 창고에 들렀습니다. 손으로 항아리 벽을 만져보았습니다. 평소 소금 항아리는 습기를 빨아들여 늘 눅눅하고 끈적거리는 법인데, 그날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옥심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 가뭄이 온다. 며칠 뒤 백문영감이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장사도 흔들린다. 남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각자 생각을 말해보거라. 대청마루에는 백준서와 장씨 부인, 엄행수와 집안 간부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옥심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엄행수가 먼저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남은 돈으로 인삼을 들여와야 합니다. 흉년이 들면 약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법이니 단기간에 큰 이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단 장사도 괜찮을 듯합니다. 양반댁 부인네들은 흉년에도 비단은 삽지요. 마루가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그럴듯하다며 맞장구를 쳤지요. 백문영감이 조용히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어찌 생각하느냐. 순간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옥심에게 쏠렸지요. 옥심은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삼도 비단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하잔 말이냐? 옥심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깊은 샘터를 사들이고 큰 젖수 항아리를 들여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행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며느리께서 장사를 모르신다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물을 사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당 노릇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간부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점동이가 사람들 눈을 피해 옥심에게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마님, 왜 그러느냐? 점동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가뭄 옵니까? 옥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물 소리가 달라졌고 짐승들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기가 바짝 말랐다는 뜻이고 창고 구석 개미들이 알을 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 땅속 물기가 사라지면 개미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법이다. 점동이는 입을 벌린 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쨍쨍하게 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돈이 전부 물로 바뀌는 건데. 한참을 생각하던 점동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님 말이 맞으면 살고 틀리면 저는 짐 싸서 산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옥심이 빙긋 웃었습니다. 틀리면 나도 같이 가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백문영감이 홀로 사랑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심이 조용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심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귀한 인삼은 가뭄이 와도 살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비단을 먹을 수는 없고, 목마르다고 인삼을 씹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물이 없으면 밥도 못 짓고 술도 못 빚습니다. 가뭄이 오면 물 가진 자가 천하를 얻습니다. 옥심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장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백문영감은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비웃어도 자신의 판단을 꺾지 않는 단단한 뿌리 같은 것이 느껴졌지요. 영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며느리 말대로 하라. 오늘부터 남은 돈으로 깊은 샘터를 확보하고 저수 항아리를 드린다. 어맹수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지요. 두고 보자. 가뭄이 안 오면 전혀는 끝장이야.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면 쇠를 녹일 듯 뜨거웠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4월이 지나자 우물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흐르자 강물이 졸아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대가뭄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금이 가며 갈라졌으며 벼이삭은 누렇게 말라 죽어갔습니다. 다른 양조장들은 술을 빚을 물이 없어 하나둘 문을 닫았지요. 그런데 백시 술도가는 달랐습니다. 옥심이 미리 확보해둔 깊은 샘터에서는 아직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저수 항아리에 담아둔 물도 넉넉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점동이는 물 항아리를 나르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줄 서시오, 줄 서시오. 뒤에 분들도 드립니다. 그러다가 잠깐 숨을 돌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님 말씀 안 들었으면 우리도 지금 흙 씹고 있었소. 그때 어맹수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대주인 어른, 지금이 기회입니다. 술값을 3배로 올려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술을 구할 수 없으니 아무리 비싸도 사갈 겁니다. 손해본 것 다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간부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됩니다. 옥심이었습니다. 어맹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귀한 물건은 비싸게 파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옥심이 어맹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옥심이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물 한 모금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값을 3배로 올린다면 우리는 돈은 벌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잃습니다. 가뭄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원망은 대대로 남습니다. 옥심이 백문영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평소 값에 조금만 더 받으십시오. 그리고 술을 사가는 분들께는 물을 한 바가지씩 더 드리십시오. 백문영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며느리 말대로 하라. 그날부터 백시 술도가 앞마당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술을 사러 온 사람들, 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옥심은 직접 물을 퍼서 나눠 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물 드세요. 아저씨, 아이에게 먼저 먹이세요. 옥심의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누군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백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도 돕겠소. 하인이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선비 체면에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혼자 땀 흘리는데 남편이 뒤에서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이 체면이 밥 먹여주느냐. 부부가 나란히 서서 물을 나눠주는 모습에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것 좀 봐. 양반 도련님이 직접 물을 나르시다니. 저분들은 진짜 어진 분들이야. 한 노인이 물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약수마님 덕에 우리가 살았구려. 그날부터 사람들은 옥심을 약수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어준 물이 사람을 살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점동이는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도련님 얼굴이 요즘 들어 점점 좋아지시네.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소리가 역시 누룩 익는 소리보다 더 신기하구먼. 하지만 그 따뜻한 날들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맹수는 여전히 이 집을 향한 칼날을 갈고 있었고, 하늘은 아직도 하나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은 결국 2계절을 넘기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비가 처음 쏟아지던 날,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고 시들었던 풀이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가뭄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논밭은 이미 황폐해졌고 인삼과 비단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상인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거리에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들, 집을 잃고 떠도는 가족들로 넘쳐났지요. 그 무렵 어느 흐린 날이었습니다. 백시 술도가 대문 앞에 낡은 가마 하나가 멈췄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2 여인은 비에 젖은 듯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서 반나절을 보내던 그 자매가 이제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동생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옥년과 윤옥매였습니다. 첫째 옥년의 남편은 전 재산을 털어 비단을 사들였다가 가뭄이 닥치자 모두 날렸고 빚쟁이들에게 집까지 빼앗겼지요. 둘째 옥매의 남편은 노름빚을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2 자매는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 사람은 대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토록 업신여기던 막내 동생 집 앞에 이렇게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점동이었습니다. 점동이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홀레 아래 부채 뒤에서 킬킬거리시던 분들 아닙니까? 소식을 들은 백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홀레날 부채 뒤에서 속닥거리던 2 여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곰보년 저런 얼굴로 어찌 시집을 가냐며 킥킥거리던 그 목소리도 귀에 맴돌았지요. 이 집에 들일 필요는 없소.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옥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밥부터 먹여야 합니다. 준서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심의 눈빛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따뜻한 빛이 서려 있을 뿐이었지요.
준서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옥심은 두 언니를 마루에 앉히고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흰쌀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 특별할 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사흘을 굶은 두 언니에게는 세상 어느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언니들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심아,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옥심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 얘기는 됐어. 지금은 밥부터 먹어. 배고프잖아.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바라보던 점동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그렇게 구박하던 사람도 밥부터 주시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저도 배가 좀 고픈데 저도 한 그릇 주십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심은 두 언니를 누룩방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선 그곳에서 옥심이 행주를 내밀었습니다. 언니들, 저 항아리들 보여. 가뭄에 흙먼지가 날려서 항아리 숨구멍이 다 막혔어. 누룩이 숨을 못 쉬면 술맛이 죽고. 두 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아리를 하나씩 닦아. 광이 날 때까지. 옥년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옥심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짜 밥은 없어. 싫으면 강요는 안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년이 먼저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하면 되지. 옥매도 마지못해 따라들었지요. 처음에는 두 언니 모두 울면서 일을 했습니다. 비단옷 입던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는 한탄이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옥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점동이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이 사람 고치는 건 술 빚는 것보다 더 신기하구먼. 며칠이 지나자 두 언니의 손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옥년이 항아리를 닦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옥심아. 응. 이 항아리는 겉은 투박하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 좋은 술이 익잖아.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평생 것만 번지르하게 꾸미고 살았어. 근데 그런 건 다 부질없더라. 가뭄이 오니까 다 쓸려 버렸어. 너는 달랐어. 겉은 곰보지만 속은 옥이었어. 우리가 틀렸다, 옥심아. 옥심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어.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가뭄이 끝난 뒤 마을에는 또 하나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몸을 부들부들 떠는 환자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장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이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전염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지요. 백문영감이 아내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옥심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머님을 돌보겠습니다. 영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 역병이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옥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을 살려야 합니다. 옥심은 밤낮 없이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를 다리고 기운을 돋우는 약재를 넣어 약죽을 끓였지요. 이마에 열을 식히는 찬 수건을 갈고 한 숟갈씩 약을 먹였습니다. 점동이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이 사람 살리는 건 거의 직업이십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자신을 닦아주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마 자국이 가득한 얼굴, 처진 왼쪽 눈.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관세음보살처럼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장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를 참 많이도 괴롭혔구나. 용서해다오. 옥심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백시 술도가가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에게 못된 술을 팔았다는 내용이었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쳐 장부를 압수하고 옥심과 준서를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상단의 장부냐? 옥심이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살피고 종이를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장부는 가짜입니다. 가짜라니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느냐? 옥심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먹 냄새가 다릅니다. 저희 상단은 3년 묵은 송연묵을 씁니다. 오래된 먹은 깊고 그윽한 향이 나지요. 하지만 이 장부에서는 방금 갈은 먹의 비린내가 납니다. 어젯밤 급히 쓴 것입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둘째, 종이 촉감이 다릅니다. 저희 상단은 거칠고 질긴 한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당나라 고급 종이입니다. 저희 상단에서는 이런 비싼 종이를 장부에 쓰지 않습니다. 준서도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진짜 장부라면 오래된 페이지일수록 먹이 깊이 스며들어 종이 뒷면까지 배어나옵니다. 하지만 이 장부는 첫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나 먹의 깊이가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쓴 것이지요. 사또가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저 장부를 물에 담가 보아라. 아전이 대야에 물을 떠와 장부를 담갔습니다. 잠시 후 먹물이 스르르 번져나와 물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두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옥년과 옥매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두 자매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누룩방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뒷문 쪽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들었고 숨어서 지켜보니 어맹수의 신복 돌개가 장부 보관함을 열고 장부를 바꿔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자에게서 어맹수가 늘 지니고 다니는 사향 냄새가 났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사또가 선언했습니다. 어맹수와 돌개를 당장 잡아오라. 끌려온 어맹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을 숨기고 기다려 온 야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결국 어맹수는 공문서 위조와 무고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점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은 속여도 사람 마음은 못 속이는 법이네. 어맹수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였습니다. 백문영감이 옥심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탕약 냄새가 가득했고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영감은 베개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뭄과 역병 속에서 집안을 지키느라 무리한 탓에 기력이 많이 쇠해 있었지요.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서 낡은 대나무 통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두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수정으로 만든 작은 술잔과 창고 열쇠였습니다. 술잔은 영감이 평생 술맛을 가려낼 때 쓰던 물건이었고, 열쇠는 백씨 술도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상징이었지요. 영감이 아들 준서가 아닌 며느리 옥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술잔과 열쇠를 올려놓았습니다. 아가야. 예, 아버님. 영감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수정 술잔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냈다. 허나 내 눈은 이제 흐려졌고, 너는 이것 없이도 물맛과 누룩 소리를 꿰뚫어 보지 않느냐. 이 술잔은 쓸모가 없으나 내 눈이 되어 주었다는 증표로 주마. 영감이 옥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백씨 술도가의 주인은 너다. 옥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은 이번엔 아들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끼던 붓 하나를 건넸습니다. 나는 장사치라 평생 이 문을 쫓았다. 허나 너는 이 붓으로 백성을 위한 도리를 세워라. 내 며느리가 만든 든든한 토대 위에서 너는 맘껏 학문의 뜻을 펼쳐라. 그것이 너의 길이다. 준서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아버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백문영감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지요. 이제 되었다. 영감은 그 미소를 머금은 채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백씨 술도가는 옥심의 손 아래 충청도를 넘어 조선 팔도에서 이름 높은 술도가로 우뚝 섰습니다. 약수마님의 술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퍼져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찾아왔지요. 준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국자선비라는 별명 그대로 늘 백성 편에 섰지요. 두 언니 옥년과 옥매는 백씨 술도가에 남아 누룩방 관리를 맡았습니다. 한때 허영에 눈이 멀었던 두 자매는 이제 가장 성실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루에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준서가 빗으로 옥심의 백발을 빗겨 주고 있었습니다. 옥심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감, 내 얼굴 좀 보소.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이 마마 자국은 늙어서도 그대로이니 참으로 볼품없는 할머니지요. 준서가 빗질을 멈추고 거울 속 옥심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임자,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요. 내 눈에는 임자가 보름달같이 곱소.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늙은 점동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지만 눈은 여전히 동그랗게 살아있었지요. 점동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준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점동이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마님은 얼굴보다 마음이 훨씬 곱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우리 영감님이라는 겁니다. 마루 위에 조용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백씨 술도가 마당에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꽃은 화려하나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누룩은 투박하나 천년 술맛을 빚어냅니다. 겉모습은 세월에 시들지만 고운 마음이
지은 농사는 영원히 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술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